자, 봅시다. 반면 특히 다만 한편, 지금부터는 상당히 중요해요. 날씨도 덥고 피곤하고 지치지. 그래도 좀 해야 돼.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 지나면 계약하고 바로 내신 준비하셔야 돼요. 9월 24일, 25일쯤이 중간고사일 거고요. 딱 들어가자마자 여러분들 보나마나 수행평가부터 학교에서 치실 거야. 치면서 이제 잘 들으세요. 학교에서 무슨 학습지를 주실 겁니다. 교과서로 수업을 거의 안 해요. 권선고 같은 경우는 교과서로 조금 해요. 조금. 그거를 바로바로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내신 대비 그 프린트물을 만들어. 내신 대비 자료집이 없어요. 2학기는. 시험 범위가 매주 나와. 그래, 무슨 말인지 알죠? 바로바로 그 사진 찍어서 보내주셔야 돼. 그 권선고에서 제일 예쁜 수정이가 담당할 거야. 수정이가 나 소화제 갖다 줬어. 수정이가 안 갖다 줬으면 나 수업 못하고 갔을 거야. 넌 이제 좆된 거야. 나쁜 년. 소화제는 왜 갖고 오고 지랄이야. 이러고. 어우, 이제 속이. 아무튼 수정아, 그 배라 보냈으니까 먹어. 내가 2개 보냈어. 자, 반면이랑 연결해 볼게요.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여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게. 여러분들 어떤 지문을 읽던 간에 전통적인 이 말은 현재 거라는 거야, 과거의 것이라는 거야. 과거의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인간의 지식은 항상 미래를 향하잖아. 거의 99.9% 뒤에 뭐가 나와? 바뀝니다. 최근 걸로. 여기에서 우리가 그것까진 찾지는 못하지만 알고는 계세요. 항상 뒷내용은 바뀌어요. 전통적인 통화 정책은 자, 이런 용어를 알아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뭐 핸드폰 통화 정책이겠니? 통화 정책, 통화. 현우야, 통화가 뭐야? 통화. 화폐. 그래서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화폐의 정책을 말하는 건데, 정책 금리를 활용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당연하죠.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던 간에 그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를 만들려는 거잖아. 당연한 말이야.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봐봐. 과열됐다. 금리를 올린다. 경기를 진정시킨다. 다시 말하면 조금 내린다는 뜻이 되는 거야. 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높아지면 대출은 감소되고 신용공급이 축소되고 수요를 줄이고 물가를 안정시키고 진정시킨다. 여기다 동그라미 칠까 그냥? 그 다음에 반면은 뭐다? 이건 뭐 옆에 안 적어도 되겠죠. 정보를 뒤집는다 이 뜻이지. 그지? 반면 경기가 뭐 됐을 경우에는 침체되었을 경우에는 반대의 과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킨다. 끌어올린다 라는 말이 되겠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경제지문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작은 욕심이 있다면 사탐의 경제 파트 있지. 혹시 이과 애들도 사탐 하나씩 선택하는 경우 있지 않나? 없나 요즘에는? 그 이제 내신 관리하는 건 그게 낫지 차라리. 근데 경제는 좀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 파트 비문학 지문은 조금 아는 애와 전혀 배경 지식이 없는 학생의 그 이해도와 독해 수준과 문제풀이의 정답 수준이 차이가 되게 커. 과학이나 기술은 다 몰라 어차피. 우리가 뭐 양자역학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아. 다 몰라. 그래서 그냥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을 하는데 경제지문은 좀 차이가 있어요.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잘 봐. 이건 알면 되게 편해요. 그리고 한 번만 이해하면 되게 쉽습니다. 아까 현우가 대답했듯이 통화라는 것은 뭐라 그랬니? 화폐의 양이라 그랬죠. 통화량이 많아지면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될까? 떨어지겠죠. 여러분들 돈이라는 것은 일종의 물물교환이에요. 큰 산을 사이에 두고 A 마을에 사는 사람과 B 마을에 사는 사람이 있어. 얘는 소를 키우고 얘는 농사를 지어. 근데 쌀만 먹고 살 수도 없고 고기만 먹고 살 수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어느 날 A가 B한테 요청을 하는 거야. 야,
내 쌀이랑 네 소랑 좀 뭐 하자. 바꾸자.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물물 교환이라고 하는 거야. 원시 시대의 자족 시대 때는 우리 땅에서 나는 걸로만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먹고 사는 거였는데 서로 간에 물물 교환이 시작되지.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이제 경제 활동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어느 날 A가 쌀을 들고 존나게 넘어가. 와 씨발 개 힘들어. B는 어느 날 야 다음에 네가 좀 와 해가지고 B가 어느 날은 소를 끌고 넘어가. 와 존나 힘들어. 이게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서 만나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두 명으로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사는 C가 있고 여기에 사는 D도 있을 거 아니야. 우리 다 같이 어디에서 모여서 한 군데에 모여서 우리 여기서 교환하자 그래.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시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로 뭐가 만들어지겠어? 이렇게 길이 만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로마 같은 경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가 이런 데서 말이 만들어지는 거야. 모든 유통 구조는 도로망에 의해서 구축이 되고 모든 도로망은 시장을 중심으로 뻗어나가게 되어 있어. 그럼 시장 주변에는 이제 뭐가 만들어져? 이 사람들이 가지고 왔는데 하루 만에 왔다 갔다 못 하잖아. 뭐가 만들어져? 숙박업이 만들어져. 그럼 이 사람이 숙박업을 잠만 자고 뭐 할 수 없죠. 뭘 좀 사 먹어야겠지. 뭐가 만들어져? 음식점이 만들어져. 그럼 여기에서는 뭐가 이제 경제 구조가 활성화가 되는 경제 중심지가 돼. 이해됐니? 그래서 경제 활동은 도로망을 중심으로 펼쳐져.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까지 오는 것도 뭐 소를 끌고 말을 끌고 쌀을 들쳐메고 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창고업이 만들어져. 창고를 만들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A 창고, B 창고, C 창고, D 창고를 만들어서 시간 있을 때 물건을 존나 쌓아 놓는 거야. 그리고 이 물건을 뭐로 거래하자 이제. 요만한 동전으로 거래하자. 그게 뭐가 만들어진 거야? 화폐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쌀을 메고 올 필요가 없죠. 그지? 뭐만 들고 오면 돼? 지갑만 들고 가면 돼. 여기서 그 다음 발전하는 게 이제 돈도 귀찮다. 그 다음 발전하는 게 뭐야? 카드. 이렇게 되는 거야. 요즘에는 카드도 귀찮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스테이블 코인, 거기도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비트코인, 나처럼 쫄딱 망하고 이렇게. 친구 새끼 말 듣고 개새끼 내 주식은 스머프 마을이지 씨발 파란색 안 써. 시장이 만들어져. 빨강색은 또 내가 싫어하는 어떤 정당의 색깔인데 노란색으로 합시다. 자 그런데 그럼 통화라는 것은 돈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야? 물물교환의 수단이야. 1,000원짜리 한 장에 분필 하나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 가치가 어떻다는 거야? 그럼 똑같다는 거지. 요 분필 하나와 1,000원짜리 종이 하나의 가치가 똑같다는 거지. 근데 이 가치가 떨어졌어. 그럼 내가 한 장 받으면 좀 아깝지 이제는. 몇 장 받고 싶어? 2장 받고 싶은 거야. 그럼 1,000원짜리가 얼마가 돼? 2,000원이 되는 거지. 세상에 이 경제를 이해하는데 가장 쉬운 구조가 뭐냐면요. 2가지만 알면 돼요. 수요와 공급, 희소성의 가치. 여러분들 다이아몬드가 왜 가치가 있을까? 얼마 없기 때문에 그래. 희소성 때문에 그래. 그래서 옛날에 그 어떤 철학자가 유명한 말을 했죠.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왜 높다? 희소성 때문에 높다. 그렇다면 인간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세상에 나라는 존재는 나하기 때문에. 그걸 딱 읽으면서 지랄하고 자빠졌네. 자 보세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은 통화량이 많다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돈의 희소성은 떨어졌겠지. 그러면은 이제 너희들이 좀 이해하기 쉬울 거야. 물가가 어떻게 돼? 올라가. 그럼 시중에 돈이 많다는 말은 사람들이 돈을 조금 벌었어, 많이 벌었어?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죠. 돈을 많이 벌다라는 것은 경제 구조가 활성화야, 침체야. 활성화가 된 거죠. 그게 뭐야? 근데 경기가 너무 과열됐어.
너무 뜨겁게 올라가니까 이게 너무 많아서 너무 떨어져서 너무 올라갔어. 문제가 생겨 안 생겨? 이걸 뭐라 그래?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되게 쉬워. 얘를 뭐 시켜야 돼? 진정시켜야 돼. 그럼 뭘 줄여야 돼? 통화량을 줄여서 얘를 좀 높여야겠지. 이해됐니? 그럼 시중에 풀려있는 통화량을 줄이는 방법은 어떻게 줄이면 돼? 뭉둥이를 가서 씨발 돈 내나 이럴 순 없잖아. 대부분 여러분들 뭐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경제는 알 수 없지만 어지간하면 대충 야 시끄러워 이 새끼야 쑥덕거리지 마. 손 가리고 말하면 안 들릴 것 같지. 내려 몰라. 말하지 마 그러니까. 왜 쑥덕거렸어? 숙제도 안 오는 새끼야. 여러분들 가정경제는 내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보통 어지간하면 다 대출을 받아요.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인데 이런 말 하면 좀 뭐한데 보통 한 뭐 30평대 집이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12억 좀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6, 7억 정도 돼요. 우리는 뭐 그냥 6억으로 계산을 해보죠. 오래된 아파트 한 15년 이상 된 그런 정도의 아파트가 한 6억 정도 돼요. 선생님 제자 중에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그 재수를 했고 성공을 해서 연세대 천문학과 들어가서 복수 전공으로 전작과 해서 지금 대기업 알죠? 뭐 SK 하이닉스인지 SK 이노베이션 아무튼 SK에 일을 해요. 대기업이죠. 뭐 복지 제도가 엄청 좋더라고요. 지금 얘가 여기 직장 생활한 지가 이제 한 3, 4년 차 정도 돼요. 3년? 4년 정도 되는데 이게 그런 거야. 사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아무리 능력 중심으로 뽑는 사회를 만든다고 해도 아직은 우리나라가 학벌 중심이 남아있잖아. 그지? 연세대 학벌이라면 꽤 좋은 학벌일 거고요. 보통 일반 중소기업에서 한 3, 4년 차 일하면 연봉이 한 4천 정도 나와요. 3,500 정도 나옵니다. 그 세금 떼면은 더 줄어들겠죠. 근데 얘는 이미 들어갈 때 7천이었나? 거의 2배가 돼요. 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우리나라가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너희들은 이제 우린 다 좋은 대학 나올 거고 삼성 아니면 LG 아니면은 SK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으로 우리는 얼마를 받을까? 월급을. 그거 알아요? 연봉 1억이 꿈의 연봉이라고 합니다. 연봉 1억이면은요, 한 달 실수령액이 1,000만 원이 안 나오게 되겠지? 그럼 뭐 800 얼마에서 12 곱해서 1억 이렇게 안 돼요. 세금 떼고 뭐 떼고 뭐 떼면은 연봉 1억인 사람이 실제 한 달에 수령하는 금액이 667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연봉 1억으로 시작을 해볼까? 너무 과하니까 우린 실수령액을 한 달에 500만 원으로 해보자. 그럼 이게 이제 삼성 과장 대리나 과장 정도 돼요. 실수령액이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 상위 10% 소득자예요. 우리는 처음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리고 나는 그냥 지구가 주는 산소만 있어도 살아. 밥 안 먹어. 옷 안 입어. 돈 안 써. 커피 안 마셔. 사과 에이드 안 마셔. 출퇴근 교통비 안 들어. 나는 500만 원을 다 뭐 할 거야? 저축할 거야. 1년이면 얼마를 모아? 6천을 모아. 그죠? 이렇게 해서 내가 몇 년을 모으면 돼? 10년을 모으면 한 20년 된 아파트를 사.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죠. 부동산 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두 번째, 자, 남학생 기준으로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오는 게 군대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26세에서 나옵니다. 그죠? 직장 구하고 뭐 27세부터 이제 스타트를 끊겠죠. 그죠? 나 10년 동안 진짜 빤스도 안 입었네? 이렇게 살았어. 그럼 내 나이 몇 살? 37살. 드디어 뭘 사?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그러니까 힘들어요. 우리나라가 이게 참.
그래서 이제 보통 뭘 어쩔 수 없이 뭘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집 산다는 건 진짜 뭐 금수저. 부모님이 좀 뭐 건물주.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특히 남학생들도 이제 나중에 직장 생활하면은 보통 어지간하면 뭐를 사게 돼. 이 차를 사게 되잖아. 그지? 어지간하면 뭐 중고차라도 차 사는 순간 돈은 못 모아요. 진짜로. 그래서 나는 제일 등신 같은 새끼가 물론 이제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주식에 성공하고 코인에 성공해서 뭐 갑자기 떼부자가 됐다면 그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인 직장 생활하는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 젊은 새끼들이 중고 외제차 끌고 다니는 애들이죠. 가오충들. 병신 새끼들이야. 인생 나락의 지름길이야. 나락 오브 나락 베스트 오브 베스트야. 여러분들 일반적인 차량의 헤드라이트라고 있죠. 앞에 불 나오는 거. 그 왜 소나타라 이제 국민차가 뭐 아반떼 소나타 정도 되잖아. 그 헤드라이트가 좀 나가요. 어떻게 운전하다 보면 고장날 수도 있잖아. 그 헤드라이트 바꾼데 얼마 들게? 그 조금 자기가 손재주 있는 사람은 자기가 25,000원, 3만원 부품 사고 자기가 갈아 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건 못하니까 어지간하면 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갈아 낍니다. 근데 그 좀 힘들잖아. 그럼 카센터 가지고 갈아 껴달라고 하죠. 그럼 보통 얼마 나와? 한 5만 원에서 7만 원 나와요. 인건비 같은 게 있어서. 벤츠 요거 갈아 끼는데 얼마 나오는 줄 알아? 120만 원 나와. 일반적인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 있죠. 소나타, 아반떼. 타이어 갈아 끼는데 한 짝이 얼마야? 한 15만 원에서 조금 20만 원 사이 정도 돼요. 내 짝 다 갈아 껴봐야 80만 원이야. 그 자주 갈아 끼지도 않아요. 뭐 4, 5년에 한 번씩 갈아 끼나 그래. 벤츠 타이어 하나 갈아 끼면 한 짝에 120만 원이야. 근데 그 중고차를 사잖아. 그러면은 그 보증 기간도 어떤 차야? 끝난 차죠. 와이퍼 유리 닦는 거 있지? 그거 갈아 끼는데 35만 원이야. 일반 소나타 2만 7천 원. 외제차를 산다고? 미친 거야, 미친 거.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이고 뭐 나중에 돈 많이 벌어 사시면 되고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다 사람들 어디가 대출이라는 게 있으니까 대출을 했을 때는 뭐를 제공하니? 이자를 제공하죠. 그죠? 그 이자의 개념을 뭐라고 이해하면 되냐면은 금리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금리나 이자 거의 이제 정확하게 설명하면 좀 다른데 그냥 간단하게 하면 그냥 똑같은 걸로 생각을 해봐. 내가 뭐 3% 이율로 대출을 받았어. 근데 이자를 올려버리는 거야. 그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폭이 어떻게 돼? 줄어들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더 많은 부분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야 돼? 은행의 이자로 흘러 들어가야지. 그러면은 금리가 오르면은 통화량이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죠. 요거 이제 반대 현상이 나타나겠지. 그리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도 대출을 잘 받아 못 받아. 대출을 못 받으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줄어들겠지. 이해됐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하나 팁을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놨어. 선생님 뭐 그려놨니? 아니 화살표. 금리, 통화정책, 저런 인과성 연결 나오면 화살표를 잘 그려놓으셔야 돼. 이럴 경우 잘 봐.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지금 문제가 여기 한 문제가 좀 수록되어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 프린트 하나 있죠? 그죠? 그 문제를 보세요. 그러면 이걸로 설명하는 게 좋겠다. 이거 미리 할까? 앞에 열심히 설명한 다음에 끝내도 되잖아 사실은. 근데 출제자가 반면이라고 해서 별 정보 없이 한 문장 붙여놨죠. 그럼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겠다는 거야? 앞에 있는 거를 뒤집어서 내겠다는 거야. 얘가 출제된다는 뜻이 돼.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할 거야? 반면이라는 연결어가 나오면 무조건 별표 친다. 출제율이 상당히 높다. 자, 밑에 문제 좀 읽어볼까요? 전통적인 통화 정책에서는 경기가 뭐 되었을 때? 침체되었을 때 그 여기를 지금 보라색을 기준으로 내겠다는 뜻이 돼버렸지. 그죠? 금리를 뭐하여? 인하하여. 가계 금리를 인하하면 어떻게 돼버려? 돈이 더 많이 풀려버리겠죠. 그죠? 반대의 과정을 거친다 그랬잖아. 금리를 인하하여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 여기서 틀린 거야. 금리가 낮아. 빌려봐야 이자 얼마 안 내. 그럼 빌려 안 빌려? 빌리겠죠. 실제로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상당히 낮아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인데 금리가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 제로 금리 이런 말도 있는데 잘 봐. 금리가 거의 0.1%, 0.2%밖에 안 돼.
상당히 낮다고 쳐봐. 이게 너무 낮다 이거는. 1%라고 해보자. 계산해봐. 100만 원 빌리면 얼마네? 만 원이야? 만 원 내. 1000만 원 빌리면 10만 원. 1억 빌리면 100만 원을 내겠지. 근데 한 달에 100만 원 내는 게 아니잖아. 그 12로 나누는 거예요. 항상 1년 기준이야 이게. 그럼 한 달에 뭐 한 8, 9만 원 정도 내겠죠. 그런데 예전에 정기 예금을 들면 또는 뭐 내가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사면 요게 이자가 한 2.5% 나오는 거야. 잘 봐. 국가에서는 금리를 낮춘 거야. 왜 낮췄을까? 돈을 좀 뭐 하라고? 쓰라고. 박근혜 정부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경기가 너무 침체된 거야. 그래서 돈을 좀 쓰라고 금리를 상당히 낮췄어. 그럼 사람들이 이 돈을 대출받아가지고 뭐 투자도 하고 건물도 짓고 사업도 확장하고 막 여러 가지 돈을 좀 써야 되잖아. 근데 사람들이 그 돈을 대출받아가지고 뭐 한 거야? 다시 넣어. 그럼 여기 1% 이자 내고 2.5% 이자 받을 거니까 뿔마 계산하면 얼마? 1.5%가 뭐야? 씨발 개이득인 거야. 가만히 있어도 1.5%를 벌게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는 돈은 존나게 풀었는데 시중의 경제는 활성화되지가 않아. 이걸 뭐라 그래?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래. 좆된.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 이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갔어? 부동산으로 들어갔어. 하여튼 뭐 경제라는 게 되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면은 가계 및 기업에 대한 대출은 어떻게 돼?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X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이런 건 좀 이해하고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알고 모르고 차이가 엄청 큽니다. 나중에. 여기에 이제 원래 뭐까지 올라가냐면은 이제 환율까지 올라가고 수출 수입까지 가는데 뭐 거기까지는 아직은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어 특키로 가볼게요. 이게 되게 쉽죠? 특키는 지난번에 한번 강의할 때 살짝 이야기한 적이 있죠? 현우야, 특키라는 연결어는 어떤 정보를 제시할 때 쓰지? 중요한 강조점 정보를 제시할 때 씁니다. 말 그대로 강조점이니까 출제의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예술은 창작의 구성에서 표현까지 표준화되어 생성되어 뭐 그렇대. 그렇대. 그러니까 누구의 이야기 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 아도르노가 보는 대중예술의 특징을 하고 설명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떤 연결어 나왔고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중예술이 여기에서도 대중예술, 여기에서도 계속 대중예술. 그러니까 범위를 벗어나진 않아. 그러니까 이 문장은 누가? 아도르노가 뭐에 대해서? 대중예술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도르노가 보기에 대중예술은 표준화되어 생산되는 거고요. 그냥 상품인 거고요. 감상 능력 역시 표준화되고요. 개성은 다르지 않게 된다. 개성은 날아간다. 그죠?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품으로 개인의 뭐마저 정체성마저 상품으로 전략시키는 기제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키워드는 뭐야? 아도르는 대중예술 좋게 본다, 나쁘게 본다? 나쁘게 본다. 대중예술이 뭐다? 표준화되었고 상품이고 뭐 개성도 날아가고 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읽어줘야 된다고. 됐니? 자, 밑에 1, 2, 3, 4, 5가 있는데 좀 빨리빨리 할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상품화된 대중예술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개인의 정체성과 대립적 관계를 형성한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틀려. 답 1번이야. 왜 틀려? 대중예술이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 개인의 정체성을 상품화시키는 거지 얘네 두 개가 싸우는 건 아니죠. 자, 봐봐. 대중예술이 정체성을 상품화시킨다 이렇게 된 거지.
얘네 두 개가 반대라는 뜻이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답은 1번인데 일단 여러분들은 뭐만 기억하실 거냐면은 요 특히라는 강조점의 뒷문장, 요 문장의 정보를 1번 선지로 사용했구나. 아, 특히라는 연결어가 나오면 그 뒤에 이어지는 정보를 출제자가 선택지로 사용하는구나. 요것만 기억하면 돼. 이 문제를 맞고 틀리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샘플을 보여드린 거야. 그 다음에 다만이라는 연결어가 있는데 이게 사실 이 지문은 좀 까다로운 지문이라서 좀 다른 지문으로 좀 바꿀까 하다가 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요 지문으로 하는데 이건 간단하게 읽을게요. 그냥 빨리빨리 따라와봐. 뭐 어떤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뭐 무슨 말인지 몰라도 돼요. 강행법규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강행법규는 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연결어 뭐 나왔어? 즉 똑같은 이야기 한다는 뜻이지. 그지? 대충 읽어봐. 그런데 여기 딱 보니까 강행법규이다. 따라서 계약의 효력이 뭐 된다? 부정된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연결어 뭐 나와? 다만 효력은 없어지지만 무언가 이지부뚜부띠띠 하는 것은 뭐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다만이라는 연결어는 언제 쓰이는 거야? 예외 정보에 쓰여. 예외 정보에. 얘는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굳이 예외를 서술해 준 이유가 뭘까? 그렇지. 보편적인 이야기 했는데 예외를 설명해 주는 얘는 무조건. 거의 무조건 나와요. 그냥 출제율 100%다. 네, 사실 국어 영역에 출제율 100%라는 게 어디 있겠어. 그래도 그냥 저렇게 공부하세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왕 본 김에 한 번 더 해볼까? 그러나는 앞뒤가 어떻다 그랬니? 앞뒤가 반대라 그랬죠. 완전 반대인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대. 근데 여기에서는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뭐 된다? 인정된다 그랬지. 그러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해서 완전 반대네. 그치? 이런 것만 좀 봐주시면 됩니다. 밑에 여러분들 큐 있는데 그 동그라미예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이거 꼼꼼하게 읽을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화면에는 없는데 한편이라는 연결어 마지막에 하나 나오죠. 한편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좀 다른 내용을 제시할 때 쓰이는데 잘 봐. 이렇게 어떤 문단이 하나 있어.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했었냐면 모든 문단은 명준아 어디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지. 모든 문단의 첫 문장에 중심을 그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을 제시해 주지요. 그지? A는 B다 라고 제시한 다음에 그 뒷내용에는 뭐가 나와? 이 첫 번째 문장에 대한 뭐가 나와? 구체적인 상세 정보가 막 나와. 그죠? 보통 문단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여기 뭐가 나온 거야? 한편이라는 연결이 나와. 그러면은 이 중심과는 무슨 내용이 나온다는 뜻이야? 좀 다른 내용이 나오는 거지. 원칙적으로는 문단을 뭐 해줘야 돼?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근데 문단을 바꾸기는 좀 애매하고 요건 좀 물어보고 싶고 그때 뭘 써? 그때 한편을 쓰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어떤 말이 있냐면은 수능, 모의고사, 비문학, 지문은 출제자들이 직접 작문하는 거야. 쓰는 글이거든. 지문을 쓴 다음에 그 지문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막 만들겠죠.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정보가 좀 지문에서 좀 부족해. 그렇다고 글을 다시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문제 내다가 요 정보가 좀 없는데 이거 좀 하나 더 붙이자. 그래서 나중에 한 편이라고 넣는다. 이런 말이 많아.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되게 일리가 있는 말이야. 그래서 문단 중간 한 편 나와 있으면은 무조건 출제된다. 나중에 시험 문항 출제를 위해서 덧붙인 내용이라고 봐. 됐니? 지문은 그냥 뭐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특별히 선생님이 읽을 건 없고요. 밑에 OX는 이제 X입니다. 나중에 한번 풀어보세요. 꼭 풀어보세요. 그거는 까지해서 우리가 지문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정보 연결 이런 걸 해봤고, 자 이제부터 우리가 뭐 할 거냐면은 실제로 지문에서 어떻게 우리가 연습한 게 적용되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가를 해볼 건데, 교재 잠깐만 줘볼래? 주 교재를 잠깐 보시면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실 거냐면은 28페이지. 28페이지를 봅니다. 인문예술, 독해, 지문, 태도라고 되어 있죠? 잠깐만. 전화가 왔네요. 받을 수가 없어요. 수업이라서. 신규생 상담 전화면 어떡하지? 내 돈. 근데 나갈 수가 없어요. 조교쌤도 오늘 출근을 안 했어요. 왜 안 열려요? 열렸네? 에? 더 가. 자, 봅시다. 인문예술, 지문, 독해, 태도라고 되어 있죠. 지문 두 개를 좀 해볼 건데 하나씩 끊어서 해볼 거야. 여러분들 비문학 지문은 그 1, 2학년 모의고사랑 3학년 수능 3학년이랑은 좀 구조가 다른 건 알지. 선택 영역이라는 것도 들어오고 뭐 독서론이라는 것도 들어오고 그래요. 근데 간단히 설명을 하면 지문은 몇 개가 나온다? 그러니까 참고로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고3 거 풀어보시면은 1번부터 3번까지 독서론이라는 문제가 3문제 나오거든? 요거는 이제 4등급, 5등급 애들이 어쩌다 하나 틀리고 다 맞춰요. 그래서 개똥같이 내지 않으면 어지간하면 다 맞춥니다. 약간 수학이 2점짜리 느낌이거든? 그리고 나서 4번부터 17번까지 14문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이제 독서론. 독서 영역 문제야. 그래서 원래는 1번부터 17번까지 17문제가 독서 영역 문제인데 그 중에 1, 2, 3번 문제는 되게 쉬워. 지금 풀어도 너희들이 어지간하면 다 맞출걸?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지문 3개가 나오는데 그 3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뭐가 제일 어려울까? 얘 제일 어려워. 근데 요즘 추세는 얘를 조금 너무 어려우니까 얘를 좀 어떻게 해줘? 지문을 좀 짧게 줘. 그래서 조금 그래서 숨통이 트였는데 여전히 어렵다.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이게 이제 뭐 일반적인 사회현상 신호등은 파란불에 건널까요? 뭐 이런 거. 그런 거 나와주면 좋은데 아까 우리가 잠깐 뭐 경기, 과열 이런 거 읽었죠. 뭐 환율의 제이커브 곡선, 관세, 철폐, 정책에 따른 보호 무역의 국제 동향 뭐 이런 거 나와. 씨발 내가 트럼프야? 어떻게 알아? 특히 여기서 뭐 나올 때. 그럼 이제 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 예전에 수능 구조가 어떻게 나왔냐면 과학기술 중에서 이제 뭐가 그나마 더 어려울까? 과학이 더 어려워. 기술은 통밥이라도 때려. 과학은 약간 전문 지식. 이게 물화생기 투 영역에 있는 게 나와. 무슨 양자역학, 엔트로피 이런 거 나와. 예전에 이제 여기에서 경제지문 나온 거야. 걔가 어려웠거든. 브레턴 우즈 뭐 통화정책 막 족 같은 거 나와. 근데 과학기술 지문에 뭐가 나올 때 제일 어려울까? 뭐 나올 때 어려울까? 화학 나올 때 어려워요. 화학, 물리는 거의 안 나와요. 화학 나오면 이거 무슨 뭐 분자 구조 나오고 뭐 H2MA 뭐 과산화수소가 뭐 이온화가 돼서 족 같은 거 나와.
허허허 이래. 인문예술은 주로 최근 추세가 뭐로 나오냐면 얘는 주제 통합으로 이제 보통 줄여서 이제 주통이라고 하는데, 주제 통합이 뭐냐면은요, 나중에 이제 1, 2학년 모의고사에도 주통 있나? 지문 2개 나오는 거. 주통 있니? 2개가 나와. 그래서 글 가에 뭐가 나왔었냐면 중국 그 제자백과 시대에 뭐 한비자, 공자, 맹자 이런 애들 있지. 그 새끼들 이야기 존나게 해. 뭔 소린지 1도 몰라. 왜 모를까? 철학이니까. 철학은 관념적인 정보잖아. 그러고 나서 지문 나에서 조선시대 성리학이 빵 나와. 지문 길이가 어때? 다른 거에 2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애들이 시간 다 날라갔지, 어렵지, 모르지. 수능 비문학이 이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이 읽기 훈련을 상당히 꼼꼼하게 좀 성의껏 하셔야 되고, 그냥 읽지 말고 자꾸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돼. 그때 이제 인문예술 지문 같은 경우는요, 여기 줄거나, 다시. 여기 체크하세요. 보통 특정 사상가의 관점을 담거나 추상적인 내용이 나와. 뭐 인간의 본성의 본질은 이에 근거하며 이는 우주 만물의 근원이자 하늘의 도리인 천도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로써 진료인 기가 생성화되어 인간의 선함은 행위로 나타난다. 이러고 나와. 이게 이기론, 율곡 2의 이기론의 한 문장이거든. 수업하려고 외우느라고 죽는 줄 알았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나도 외우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어렵습니다. 일부 교과서에서는 인문제절을 다루는 글의 특징으로 인간의 정치자 할 때 뚝딱 몇답 빼 몰라도 되고요. 그래서 인문제절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지문 정보가 머릿속으로 정리가 될까 안 될까? 안 되거나 알듯 말듯한 무슨 말인지 완전히 모르진 않아. 적당히 알 것 같은데 그 용어가 낯설고 정보가 추상적이니까 깔끔하게 와닿지는 않아. 이게 문제인 거야. 우리 지난번에 포화송비 계산한 거 기억나? 콘크리트 잡아 당기고. 이건 어렵지만 어때 그래도? 깔끔하지. 인간의 본질적 덕성이 이는 하늘의 도리인 천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태로서 행위의 진료인 기로서 등장한다. 이러고 나와. 그럼 시험 문제 뭐가 나와? 기는 천도의 범주에서 벗어남이 없는 인간의 선한 품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행위적 처신이다. 이러고. 씨발 뭔 소리야 이렇게 돼.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것 같진 않지만 명료하게 정리가 되지도 않아. 그래서 어려워. 이거 이제 사실은 요만큼인데 누가 좀 유리할까? 문과 애들이 이게 좀 유리한 이유가 있어. 왜? 윤사나 생윤에서 비슷한 정보의 노출이 있잖아. 그죠? 걔네들이 더 똑똑하고 문과 애들이 생윤이나 윤사를 선택함으로써 철학과 관련한 배경 지식을 월등하게 습득해서 더 쉬운 게 아니야. 만약에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낸다면은 선생님 대학교 때 선생님 지도 교수님이 그 수능 출제 위원장이셨어.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 절대로 문과 이과의 차별화된 문항은 낼 수가 없다. 이과에 유리한 문항, 문과에 무리한 문항은 절대 안 내.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문과 애들이 조금 더 그런 정보에 노출이 많으니까 읽는데 거부감이 덜한 거지. 반대로 이과 아이들이 화학이나 생명이나 이쪽에 노출이 좀 더 많으니까 그런 정보에 거부감이 덜한 거지. 문과가 여기에 유리하고 이과가 여기에 유리하게끔은 절대로 구성하지를 않아. 절대로 그렇게 안 내. 그 반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좀 어려운 파트의 지문에 노출 빈도를 높이셔야 돼. 내가 과학이 어렵다. 그럼 과학을 많이 읽어보셔야 되고, 철학이 어렵다. 그럼 철학을 많이 읽어보셔야 돼. 알겠니? 노출 빈도의 문제지 배경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생님이라고 내가 국어 강사인데 공자, 맹자, 순자 이런 데 뭐 알아봤자 얼마나 알아. 내가 딱 아는 거나 여러분들이 아는 거나 똑같아. 공자 뭐 성선설 뭐 이런 정도밖에 나도 몰라. 그래서 알듯 말듯한 수준으로 접근이 되고요. 비유적이고, 비유적이라는 것보다 여기가 포인트야. 추상적이야. 겉돌아.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 여기 별표를 치세요. 이거를 보통 이제 고3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압축적 독해라 그래.
겉도는 문장을 어떻게 해라? 압축시켜서 하나의 핵심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라. 아까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거 모르셔도 되고요. 이 지문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압축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읽어줘야 돼. 여기만 체크해. 추상적인 문장이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조금 여러 번 설명해 준다는 뜻이야. 봐봐. 조금 잘리더라도 1764년에 발간된 차살의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대. 뭔가 센세이션 했대. 형벌에 관한 논리 정연하고 새로운 주장들의 유럽 사회가 뭐뭐인 것이다. 이거 아까 했죠. 이 두 개 문장이 어떻다는 뜻이야? 똑같다는 말이죠. 그럼 죽여봐. 베카리아라는 이름이 시험 문제 나오겠니? 다음 중 범죄와 형벌을 쓴 사람은 1번 베카리아, 2번 바카리아 이러고 안 나와. 어떤 새끼가 책 썼는데 놀라웠다. 이게 끝이야. 됐니?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성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당시 계몽주의 사주의 베카리아는 충실히 뭐하여? 호응하여.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베카리아가 뭐 썼대? 책 썼대. 그치? 그런데 뭐랑 연결했대? 계몽주의랑 잘 연결이 되어 있고 이성적 인간과 잘 연결이 되어 있대. 무슨 말인지는 몰라.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잘 봐. 아까 어떤 인간이라 그랬어? 이성적 인간이라 그랬지. 그죠? 근데 이번엔 어떤 인간이라 그랬어? 이익을 저울질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인간이래. 됐니?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인간은 뭐래? 이익을 저울질한대. 그죠? 그 다음 저 문장 잘 봐.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체크하는 부분을 잘 보세요. 이익을 뭐 한다? 저울질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잖아. 손해를 보려고 한다 안 한다? 이건 알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사람이 뭐래? 대가 없이 공익만을 위하여 자유를 내어놓지는 않는데 반대로 이거 뭘 바란다? 대가를 바란다. 위에 있는 단어로 바꾸면 이익을 바란다.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유를 떼어주고 나머지 자유의 몫을 편하게 누리기로 합의했다. 이게 뭘 추구한 것이다? 이익을 추구한 것이다. 저마다 할애한 자유의 총을 주성하고 어쩌고 관리한다. 따라서 무슨 말 개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냥 죽여봐. 인간은 무엇을 추구한다? 이익을 추구한다고. 함부로 희생하지 않는데. 그리고 그거를 어기면 뭐 한대? 벌 받는데. 형벌이라는 단어는 위에 아래 나왔으니까 좀 찾아주면 되겠지. 그럼 압축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읽으면 돼? 베카리아 입장에서 인간은 계몽주의적이고 이성적이라서 무엇을 추구한다? 이익을 추구한다. 그리고 그거 잘못되면 뭐 받는다? 처벌받는다. 압축적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읽으라는 것을 여기에서 하나의 핵심으로 깔끔하게 읽어라 이 말이야. 철학 지문은 명료하게 좀 정리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 왜 그럴까? 지문 자체가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냥 지문의 정보를 되게 단순하죠. 지문의 정보를 곧대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면은 정보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 추상적이 되겠지. 그러니까 그걸 자꾸 줄여서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연습을 해보셔야 된다. 오른쪽에 있는 지문도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으로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한 장을 넘기시면 12페이지에 철학 지문 하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께서 본격적으로 읽고 한번 문제를 풀고 선생님이랑 어떻게 읽어나가는지를 해볼 거야. 한 10분 정도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읽고 하실 것 같아. 자기 다 풀었다고 옆에 있는 애 방해하거나 떠들거나 말 걸면 안 된다. 특히 비문학 공부할 때는 옆에 있는 친구 말 걸면 안 돼. 10분은 너무 긴 것 같다. 9분만 재보자. 8분? 9분 시작.
플러스 봅시다. 시간 안에 좀 못 풀어도요. 좀 풀려고 연습을 해보세요. 이제 선생님은 강의를 진행해야 되니까 이 앉아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풀 때까지 기다리는 건 좀 어렵지. 그치? 그런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힘들더라도 우리 요거 좀 하고 쉴게. 자 봅시다. 영준아, 준영아 1문단에서 뭐 찾지? 1문단에서 뭘 찾지? 주로 어디에서 찾지? 누구 얘기하는 지문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1문단을 딱 읽은 다음에 무슨 생각은 머리에 남아야 돼?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 사람이 어떤 키워드를 사용하고 있구나. 이 정도까지는 딱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쭉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 문장 번호 붙어 있어요. 전부 다. 그런데 라는 딱 단어가 나오고 앞에서 질문을 던졌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을 하면서 목적을 추구한다라는 말과 외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본성이라는 말이 나왔어. 그리고 A 한다는 B 무슨 론? 목적론. 그러면은 이번 문장을 압축적으로 줄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엇을 이야기했다? 목적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정리해야 될 키워드는 목적론을 설명하는 키워드는 정리해야지. 첫 번째 키워드는 목적을 추구한다는데 야 제목이 목적론이잖아. 그럼 뭘 추구하겠어? 목적을 추구하겠지. 그럼 출제자가 잘 생각해봐. 목적론이라는 이 지금 요 단어를 가지고 OX 판단 선택지를 낼 건데 목적을 추구한다를 가지고 OX 판단하게 낼 것 같아? 모든 자연물이라는 것을 가지고 낼 것 같아? 보통 모든 자연물에 대한 개념을 먼저 내. 왜 그럴까? 목적론이라는 말 자체가 목적 추구라는 걸로 연결되는 거는 우리 가온이도 할 줄 알아. 그지? 이름이 목적론인데. 그러니까 이런 게 센스라는 거야. 국어 영역 공부 조금 덜 하는데도 이렇게 센스 좋고 국어 그냥 좀 감 좋아서 잘하는 애들 있지. 그런 애들과 그렇지 못한 아이들의 차이가 이런 데서 발생하는 거야.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센스가 좀 달라. 아 이거 느낌상 보라색보다는 여기가 더 신경 쓰이는 거라고. 그래서 실제로 선택지 하나를 보면은요. 2번에 4번 선지를 볼까요? 2번에 4번. 낙엽의 운동은 본성적 목적 개념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게 왜 틀릴까? 모든 자연물은 목적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낙엽도 자연물이잖아. 그래서 2번에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죠. 됐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생님이 어떤 교재를 더 만들어 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2번 문제 있고요. 선택지 4번 있죠. 그치? 요 4번 선택지 이제 틀린 거 확인했지? 요 옆에다가 뭐라고 적을까? 이렇게 선생님이 똑같이 해봐. 1-2 이게 무슨 말이야? 1번 문단에 2번 문장을 보면 4번 선지 근거가 나온다고. 이렇게 자꾸 근거를 찾아봐야 돼. 요거 연습하라고 이거 일일이 다 노가다로 문장 번호 붙이는 거거든. 해보셔야 되는데 언젠가 우리가 요 연습 고3 애들 이거 진짜 겨울방학 여러분들도 아마 겨울방학부터 해서 이 연습 진짜 많이 할 겁니다. 자 키워드는 그냥 안 적을게요. 뭐 목적론은 목적 추구한다. 외재적이 아니라 뭐다? 외재가 아니라 내재다. 이런 말들이 잘 나오죠. 2-5번의 선지도 볼까요? 2번의 5번 선지. 자연물의 본성적 운동은 외재적 원인에 의해 야기된다. 틀렸죠? 외적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 내적이라 그랬지. 됐니? 그 다음에 더 읽어볼게요. 그는 자연물이 단순한 목적을 갖는데 이 문장을 잘 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목적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니? 얘는 플러스 정보라는 거잖아. 이미 목적을 추구한다 그랬죠. 모든 자연물이. 그러니까는 단순히 목적을 갖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목적은 그냥 가지고 오고 플러스 뭐도 생긴다. 능력도 있다. 생긴다가 아니라 능력도 있다. 그 다음에 뭐 된다? 반드시 실현된다. 그리고 세 번째 항상 바람직하다.
됐니? 그럼 키워드는 4개죠. 목적로는 무엇을 지닌다? 목적을 지닌다. 내재된 요소다. 그 상태에서 이 목적에 플러스 시켜서 능력이 있다. 정확하게 실현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실현된다. 그 다음에 바람직하다. 요 키워드가 붙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돼. 내신에서도 이렇게 나오고요. 오늘 내신하니까 권성고 스타일상 학교 선생님들이 잘 건드리는 게 모든, 반드시 이런 거 잘 건드려. 이해됐니? 그 다음에 뭐를 또, 이건 아까 우리가 저거 할 때 이야기했죠. 법지문 할 때 이야기했는데 조건. 항상 기억해. 조건이 나오면 뒤집는 걸 같이 생각해야 돼. 뒤집어봐. 방해를 받지 않으면 반드시 실현. 다시 말해서 방해를 받으면 실현되지 않는다야. 그죠? 항상 조건이 나올 경우에는 양면서술을 고려하셔야 돼. 권성고 내신 스타일에서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했어. 그러니까는 일문단 화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대한 키워드. 그럼 잘 봐. 한 철학자의 뭐가 나왔니? 견해가 나왔죠. 그럼 보통 수능에 나오는 지문, 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시면 또는 이번 내신으로 공부하시는 수능 특강 지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철학자의 견해가 나왔죠. 그럼 뒷내용은 무조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체나 적용. 계속 그냥 아리스토텔레스만 미친 듯이 파고 들어가. 또는 반박이나 대안이 나와. 무조건 수능 지문은 저렇게 되어 있어. 이왕 적은 김에 왼쪽이 많을까 오른쪽이 많을까? 대부분 오른쪽이에요.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잖아. 그지? 대부분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눈치를 채보려고 하다 보니까 두 번째 문단 근대에 접어들면서 모든 선명한 게 어쩌고 저쩌고 하면 강조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과학적이라고 어떤 단어? 요 단어에 딱 눈길이 오면 돼. 오케이. 이 지문은 어느 쪽으로 온 거구나. 반박 또는 대안으로 온 거구나. 됐니? 그래서 누가? 갈릴레이가 번호 붙일까 그냥? 갈릴레이가 비판했어. 베이컨이 비판했어. 스피노자가 비판했어. 그때 반박 비판에는 반드시란 말이 좀 그렇지만 미안. 반드시 뭐가 나와? 그건 좀 이따가. 내가 명균이를 비판할 거야. 이 등신 같은 놈. 눈깔이 2개씩이나 달려있어. 비판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 그 선생님이 상담할 때 이제 고3 아이들은 좀 많이 상담을 하죠. 상담할 때 선생님 고등학교 때 있었던 경험을 잊지 않으려고 정말 내가 간직하려는 어떤 기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어울리지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꿈이 국어 선생이었어. 왜 웃어? 안 어울려? 국어 선생이 안 어울려 나랑? 나가. 닥쳐. 이미 늦었어. 근데 예전에 학원에서 국어를 오랜만에 아주 고등학교 동창인데 아주 진짜 몇 년, 진짜 오래, 10년 넘게 연락 끊겼다가 만난 애가 있어. 뭐 걔는 이제 회사 다니고. 정우야 너 뭐하고 살아? 나 저 학원에서 애들 가르쳐서. 뭐 가르쳐? 국어. 그 새끼 첫 마디가 뭐야? 네가? 내가 왜 어때서? 봐봐.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방황을 하다가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 아직도 내가 이 말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야.
선생님 친구 중에 이제 서울대에 간 놈이 있어요. 학교 선생하는 놈인데 걔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 미안한 거야. 맨날 모를 때마다 걔한테 질문하고 걔는 이제 자기 공부 못하고 나를 가르쳐주고 미안하니까 어느 날 이제 수학을 몰라가지고 그거를 들고 이제 교무실에 갔어. 그 당시 교무실은 지금이랑 다르고요. 전 교직원이 하나의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1학년 교무실 무슨 교무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때는 그냥 교무실입니다. 뻥 뚫린 교무실이야. 거기 전 과목 모든 선생님은 그 안에 있어. 심지어 그 안에 담배를 피셨어 그냥. 들어가면 부에 여자 선생님들 콜록콜록 이러고 가끔씩 같이 피시고 막 그러셔. 남고라서 여자 선생님 딱 3분 계셨어. 3분인가 4분밖에 안 계셨어. 딱 들어갔는데 수학 선생님한테 이제 질문하러 간 거야. 엄청 칭찬을 하시더라고. 드디어 네가 정신 차렸구나 이 새끼야. 그래 너도 지금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그래 기분 좋잖아. 예 선생님. 그래 질문이 뭐니?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 아세요? 우리 때는 그걸로 수업을 했거든요. 학교에서도. 펴가지고 이제 이거 질문을 했지. 근데 갑자기 쌍욕이란 쌍욕은 다 뭐 20분 동안 시간을 재진 않았지만 이런 것도 모르면서 네가 어떻게 학생이냐, 나가 죽어라, 빡대가리야, 대갈박에 뭐 들었냐, 니 따위가 이것도 모르면서 무슨 대학을 가는 거냐, 뭐 수학의 수치다, 뭐 진짜 오만 잡가지욕을 다 듣고 그 정석책을 딱 들고 그러니까 출입문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쪽 방향으로 던져버리셨어. 나가라고. 너 같은 새끼는 공부할 자격이 없다. 그 책을 이제 들고 나오는데 와 눈물이 핑 돌더라고. 그때 내가 이를 득득 깔았지. 내가 이 다음에 선생님 너 같은 새끼는 안 된다고. 그 사람은 나한테 뭘 제시하지 않았어. 비판만 했고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지. 그 다음에 근거만 비판해서 끝날 수도 있지만 상담이라는 것은 일종의 비판인 거거든 사실. 되게 단순해. 1등급 받는 애가 뭔 상담을 오니. 걔들은 상담을 하러 오질 않아요. 요구를 하러 와요. 문제 더 내놔 막 이러고. 주로 나한테 상담 오는 아이들은 대학은 가고 싶으나 갈 수 없는 상황. 1등급을 받고 싶으나 받을 수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상담을 받으러 오는 거잖아. 몸이 아프면 병원 가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러면 내가 항상 그 아이들이랑 상담을 할 때 기억이 비판인 거거든 사실 상담은. 그래서 항상 내가 기억하는 거야. 아까 그 이야기를. 근거를 들어서 뭐가 잘못된지를 잡아주고 반드시 뭘 얘기해 줘야 돼. 대안을 얘기해 줘야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지. 봐봐. 그래서 비판이나 아니 반박이나 비판이겠죠 일종의. 이런 게 나오면 반드시 근거를 체크해야 돼. 근데 요건 좀 짧아요 근거가. 갈릴레이가 목적론 비판한 이유는 뭐야?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 요게 근거인 거고. 두 번째 베이컨은 과학에 뭐하다? 무익하다고. 세 번째 스피노자는 이해를 뭐한다? 왜곡한다고. 이렇게 좀 살짝 잡아주셔야 돼. 이해됐니? 그 다음에 이들의 비판은 자연물도 이성을 갖는 것으로 잘 봐. 집중해. 이들의 비판은 인간 이해의 자연물도 이성을 갖는 것으로 의인화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이들은 무슨 생각을 한 거야? 누구만 이성 가져야 되는데 인간만 이성 가져야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대로 하면 다른 애들도 뭘 갖는다? 이성을 갖는다. 그건 말이 된다 안 된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온리 누구만? 인간만 뭘 가져? 이성을 갖는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지.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다 이성 갖는 것처럼 된다 이거야. 그러나 양면 이러한 비판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만 이성을 지닌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저들의 비판은 제대로 된 비판이야? 잘못된 비판이야? 잘못된 비판이야. 이해됐니? 여기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하면 돼? 압축적으로 보면 그 사람 이름 다 기억할 필요 없어. 몇몇 애들이 과학적인 부분에서 이성적인 부분에서 비판했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돼. 그러나 그 비판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얘들이 잘못 비판했어. 그리고 나서 시대가 바뀌어요. 일부 현대 과학자들은 근대 사상가들이 당시 과학에 기초한 어쩌고 저쩌고 몇몇뿌빠 미주가리 삐빠빠일 뿐 울랄라 뿔랄라 와우! 누가 비판했다? 잘 봐.
일부 현대 과학자들은 뭐 했대? 비판했대. 누구를 비판했어? 그렇지. 요 윗문단에 있었던 근대 사상가들을 뭐 했어? 비판한 거야. 그럼 비판에는 뭐가 있어야 돼? 그럼 근거가 뭐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일종의 교조적 믿음에 의존했다. 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 말을 잘 봐. 근대 과학자들도 교조적 믿음에 의존했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어 라고 비판했지. 그럼 얘네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좋아하는 애들이야? 아니야, 그건 아닌데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할 거면 근거를 잘 대야지 이 말이야. 난 아리스토텔레스가 좋아 이게 아니라 메시지를 읽으라는 거야. 글자를 읽지 말고. 이런 단어들은 틈틈이 공부하면 좋죠. 약간 허경영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교조적 믿음이야. 이성과 논리와 합리 따위는 없고 그냥 아멘. 여러분들 이 교조적 믿음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사이비 교주. 그러니까 교조적 교주 스타일. 여러분들이 안 당할 것 같지? 여러분들이 이미 당하고 있어. 어디에 당하고 있어? 이 헛된 믿음에. 누구에 대한 헛된 믿음에 당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되는. 나까지는 하고. 아니 난 이거 아니면 돈 어떻게 벌어? 난 하고. 우리나라 사교육이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교조적, 맹목적, 근거도 없이 무작정 믿게 만드는 이 상술이라고 하죠. 물건 팔듯이. 무슨 잘못하면은 강사들은 알아요. 내가 좀 게을렀고 내가 수업 준비를 제대로 못했으며 내가 아이들의 수준 파악을 조금 부족하게 했구나. 제대로 된 강사는 알아 몰라? 압니다. 모르면은 강사로서 부족한 거야. 그지? 알아요. 아는데 학생들이랑 너희랑 성적 상담할 때 나도 마찬가지잖아. 아 선생님이 이걸 좀 더 해줬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니? 보통 너희들이 듣는 말은 뭐야? 왜 공부를 그따위로 했니? 숙제 제대로 안 했잖아. 야 찍어준 거 다 나왔잖아. 숙제를 존나 많이 냈으니까 씨발 다 못하지. 찍어준 거 다 나왔다고? 야 거짓말하지 마. 그건 시험지 유출이야. 경찰에 신고해야 돼. 끽해봐야 찍어주는 문제 몇 개 나와? 한 두세 개, 세네 개 나와요. 나도 그렇게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야. 사교육을 믿지 마세요. 사교육은 약간 음식으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음식을 만들어 그럼 만들 수 있는 방법조차 모르고 어떤 재료가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사교육은 뭘 해주는 거냐면 맛을 낼 수 있는 레시피를 가르쳐주고 그 요리를 연습할 수 있는 재료를 주는 거야. 직접 요리는 누가 해봐야 돼. 자기가 해봐야지. 해서 이걸 달구나. 이건 쓰구나. 요대로 하니까 좀 이상한데 이걸 찾아야지. 근데 마치 학원에서는 뭐를 주듯이 여러분들에게 밀키트를 주듯이 시키는 대로만 해. 전자레인지 2분 30초 맛있는 음식이 나올 거야. 밀키트를 제공하는 학원은 없어요. 레시피를 주고 재료를 주는 겁니다. 사교육은. 자기가 해봐야 돼요. 그걸 해보라고 주는 게 뭐야? 권승아. 그래. 근데 그거를 여기 와서 하면 되겠니? 아는 새끼가 그래? 무슨 말을 해도 욕하지. 그치? 사교육을 믿지 마세요. 저도 믿지 마시고 받아가는 거야. 얘 밀키트 안 줘요. 받아가는 거야. 받아가는 거. 자기가 해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와가지고 재료 좀 더 달라고 하고 해보니까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혹시 다른 레시피 없는지 물어보고 그렇게 같이 무언가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마치 학원은 밀키트를 준 것이냐? 집에 가서 전자레인지 돌리면 짠 하고 해야지. 뭐 다 그래 다. 학원 믿지 마세요. 나도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찍어준 거 다 나왔잖아. 여러분 성적 잘 나오면 내가 건승이한테 이번에 좀 기말 성적이 잘 나와서 건승이가 성적 잘 나왔습니다. 카톡 보냈을 때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잘 가르친 거다. 니 따위의 실력이 아니다. 이종우의 능력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직업이 그런 직업이야. 학원이라는 직업은 강사라는 직업은 뭘 해야 돼?
자기 능력을 과시해야 되는 직업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믿지 마시고 자기가 하세요. 그러니까 건승아 숙제는 어떻게 해야 돼? 오늘 고생이 많다잉. 집에서 좀 성실하게 해야 돼. 성실하게. 선생님이 과제물도 봤는데 예지가 진짜 숙제 잘했는데 예지 거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좀 이따 베라 보내줄게. 예지가 정말 잘했던데. 부족해도 열심히 하는 애가 결국엔 잘해. 자 봅시다. 이런 맥락에서 볼로틴이라는 애가 나왔고요. 얘는 뭐라 그래? 근대과학이 목적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지 못했고 시도도 못했다. 얘도 그냥 비판한 거죠.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우드필드가 나와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야. 맞아. 이거는 뭐가 돼? 부분 인정이 된 거죠. 하지만은 니네들의 설명은 부족해 라고 뭐 한 거야? 비판한 거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압축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읽으면 돼? 현대과학자들은 누구 비판했다? 근대과학자 비판했다. 비판에 뭐가 있어야 되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근거는 뭐다? 교조적이고 불충분한 근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만 읽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아예 못 풀죠. 하지만 윤곽은 잡아낼 수 있잖아. 그러면은 나중에 선생님이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선지 점검이 되게 수월해져.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 그럼 아직까지도 제대로 논쟁이 끝나지 않았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17세기로 넘어올 거야. 실험을 통해 어쩌고 저쩌고 했고 어쩌고 저쩌고 했고 물질론이라는 게 넘어왔어. 그러면 목적론이 등장했고 비판했는데 부족했고. 그지? 그 이야기를 이어나갔다가 목적론이 아닌 무슨 논이 나왔어? 물질론이 나왔어. 그죠? 물질론은 뭐다? 모든 이런 단어는 이제 권성구 스타일이라 그랬죠? 모든 것이 물질로 되어 있어. 물리화학 법칙으로 설명할 거야. 그래서 환원론으로 넘어갈 거야. 물질론이 먼저야? 환원론이 먼저야? 물질론이 먼저야. 그죠? 그 다음에 물질과 다르지 않는다. 하지만 또 우리 아리스토 아저씨 나왔고요. 이 문장을 잘 볼까?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엠페도클레스의 견해를 뭐 했다? 반박했다. 그러면 엠페도클레스라는 이 아저씨는 어디에 결부되는 애야? 여기랑 여기에 결부되는 애겠지. 그죠? 이해됐니?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어떻게 돼? 물질론이 나왔는데 환원론으로 이어졌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아했다, 싫어했다? 싫어했다. 윤곽은 잡을 수 있어야 돼. 윤곽은. 됐니? 그 다음에 오른쪽 꼭대기. 이 반박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냥 뭐 반박한 내용 똑같으니까 나머지 문단은 그냥 읽어봤다고 칩시다. 선생님이 간단하게 포인트를 잡으면서 꼼꼼하게 읽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실전 독해 형태를 좀 보여드린 거야. 어떻게? 지문 정보를 완벽하게 다 잡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읽어나가면서 최소한의 압축적 키워드는 뭐 해줘라? 잡아줘라. 그럼 잘 봐봐. 지문이 이렇게 있었어. 그죠? 잠깐. 지문이 이렇게 있었어. 뭐 크게 대충 그릴게. 지문이 대충 이렇게 있었지. 여기 이제 문제가 있었고. 아리스토텔레스 목적론 제일 처음에 어디? 내가 말했네. 어디에 나왔었어? 여기 이제 목적론 나왔죠. 그 다음에 뭐 나왔었니? 근대 이야기 나왔지. 그 다음에 현대 이야기 나왔지. 물질론 이야기는 어디쯤 나왔었어? 여기 나왔었지. 무슨 논도 있었어? 갈릴레이는 대충 어디쯤 나와 있었어? 대충 정확하게 이쯤 어딘가였겠지. 이렇게 기억하지. 이거 고3 아이들한테 연습시키는 건데 잘 봐. 이건 필기하지 마. 이거 내신에서는 못 써먹어요. 모의고사에서. 아, 여러분들 9월 모의고사 보나? 9월 모의고사에서 한번 써먹어 보세요. 이제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시간은 걸릴 겁니다. 모든 선지 구성 요소는요. 비문학, 우리 문학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 텍스트 문장에 위치키와 확인키로 구성된다라는 마인드를 유지하면 돼. 다시 말하면 선택지의 어떤 특정 단어로 지문의 위치를 잡고 나머지 정보를 그 위치에서 확인하는 거를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떤 문제는 못 푸냐면은 보기형 문제라든가 추론형 문제는 못 푸는데
그럼 그것 빼고 나머지는 다 풀면은 3초 2말에 걸려. 물론 이제 문학도 잘 맞춰야 되고 하긴 하겠지만. 봐봐. 화면을 일부러 내렸는데 2번 교재 보지 마세요. 2번 문제가 뭐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요. 2번 문제가 A가 I지? I인가? A인가? 몰라. 아리스토텔레스의 무엇을 물어봤어? 견해를 물어봤죠.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가 어디쯤 나왔었는지 생각해봐. 어디 나왔었니? 제일 처음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끄트머리에 조금씩 나와 있었던 느낌. 요건 기억나지? 그럼 얘가 뭐가 된 거야? 위치를 잡아준 거야. 그 다음에 선택지 1번에 여러분들 교재를 이렇게 접어봐. 이렇게 접어서 지문 보지 말고 문제만 봐봐. 반으로 딱 접어서. 지문 보지 마시고 문제만 봐. 1번 개미의 본성적 운동. 개미 어디쯤 나왔었니? 여기 개미 여기쯤 있었지. 2번 선지 자연물의 목적 실현. 여기쯤 어디 목적. 뭐 크게 잡을 수 있지. 그 다음에 3번 선지 실현할 능력. 그럼 여기 어디쯤 있었겠지. 4번 선지 이건 아까 했으니까 패스. 5번 선지 외적 원인. 그것도 있어. 여기 있었지. 그러니까 이미 문제를 풀면서 1번 문단에 중심을 두고 혹시 모르는 나머지 살짝 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왔다 갔다 와리가리 치면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으로 풀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단 내신은 좀 기억으로 풀어야 돼. 그래야 된다 하더라고. 선배들이. 시간이 없대. 현우야 2번 답 몇 번? 3번. 아까 능력 키워드 있었죠. 그러니까 압축적인 키워드만 잡아도 풀 수 있다. 됐니?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자, 그럼 한 김에 그대로 접어놔. 3번 문제까지 가볼까? 3번. 준영아, 답 몇 번? 2번. 갈릴레이 우드필드 어디 있었을 것 같아? 일단 갈릴레이 여기쯤 있었죠. 기억 못하면은 대충 여기도 사람이 있었고 여기도 사람이 있었으면 기억나잖아. 그러면 갈우도 이렇게 찾으면 돼. 대충 요쯤 어디잖아. 그럼 키워드는 뭐야?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는데 동의한다. 그럼 갈릴레이에서 과학 X 찾고 우드필드에서 과학 X 찾으면 되지. 맞잖아. 그래서 지문을 보시면 갈릴레이는 어디 있었냐? 여기 있었어. 그럼 그 위치에서 뭐야? 과학적 맞아. 그죠? 그 다음 우드필드는 어디 있었냐? 아유 씨 화면을 잠깐만. 우드필드는 그 다음 문단에 여기 있었고 과학적 설명 아니다. 그렇지 맞지? 그러면은 3번 답은 몇 번? 2번. 선생님이 어떻게 푼 거야? 갈릴레이와 우드필드를 뭐로 활용하고 위치로 확인하고 과학이 아니다를 확인하는 형태로 풀었지. 이렇게 풀면 돼. 거의 대부분의 선지가 요 구조 안에서 접근 가능하게끔 서술이 된다. 알겠니? 3번 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마이어 이야기 나왔는데 이거 여러분들 내신에서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 아이씨 큰일 났네. 지문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지문을 우리가 읽었죠? 그지? 그 다음에 뭘 읽을 거야? 보기를 읽을 거죠. 항상 시험 문제는 겹치는 부분을 내든가 아니면 어떤 부분을 낼까? 차이가 있는 부분을 내.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 생물학자 마이어는 이론으로 창발론이라는 게 하나 등장했는데 그는 생명체가 어쩌고 저쩌고 복잡한 구성 어쩌고 저쩌고 정해진 무엇을 수행한다? 목적을 수행한다. 이건 뭐랑 비슷하겠어? 목적론을 연결시킬 수 있게 여기 목적론. 그죠? 그 다음에 지식만으로 예측할 수 없대. 무슨 말인지 몰라? 물질만으로 구성된다고 본다? 그럼 얘는 뭐가 돼? 물질론. 그런데 물리화학적 방법으로 모두 설명되지 않는다? 얘는 뭐가 돼?
환원론이랑은 반대지. 이해됐니? 그러니까 요게 정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문을 읽었는데 요게 정리가 안 된다. 그럼 그 문제는 푸는 문제, 못 푸는 문제? 못 푸는 문제야. 그래서 고3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지문을 읽고 나서 보기를 딱 봤을 때 차이나 공통이 지금처럼 메모화가 되지 않으면 그 문제 풀지 말라 그래. 어차피 못 풀어. 괜히 저거 풀려고 뭐만 날라가. 시간만 날라가다 결국엔 여러분들 어떻게 어림짐작으로 찍어요. 풀지 말라고 합니다. 그 시간에 빨리 딴 거 풀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해야 돼. 물론 내신에서는 다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내신을 왜 여러분들이 정말 지문을 외우다시피 해야 되는 이유가 학교 선생님들이 보기 문제 같은 것들을 되게 지저분하게 내.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포화송비 같은 거 본 적 있죠? 그 계산식을 베베 꽈서 내. 그러니까 보기 문제에다가 시간 투자 거의 다 들어가. 그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툭툭툭 치듯이 풀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그러지 못해도 돼요. 입시의 꽃은 정시다. 현우야, 수시로 갈래? 정시로 갈래? 이거 맞추면 수시로 갈 수 있어. 몇 번? 씨발 맞췄네. 마이어는 3번.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어쩌고 저쩌고 지식만으로 예측할 수 없다. 여기 일단 마이어는 나왔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봐봐. 물질론과 아리스토텔레스니까 지문이 이렇게 있었을 때 물질론과 아리스토텔레스니까 어디쯤이었겠어? 물질론 위치쯤 어디였겠지? 그럼 이쯤 언저리 아리스토텔레스 찾으면 되지. 여기 기억이 나야 된다고. 그래서 왼쪽 제일 아래 문장 봐봐. 아래 두 줄. 하지만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페도클레스의 견해를 뭐 했다? 그렇지. 그 4번 답은 몇 번? 확인을 하면서 푸는 거야. 자꾸 확인을 하면서. 됐니? 그 다음에 몇 번 문제 남았니? 잘 봐. 선생님 1번 문제 지금 언제 풀어? 그렇죠. 기억하세요. 논지 전개 방식은 무조건 제일 마지막에 푸는 겁니다. 알겠지? 그런 의미에서 제일 뒤에 앉아있는 애한테 물어보자. 예준아! 야, 예영이 뭐하고 사냐? 알바 안 해? 알바 하면 오라 그래? 예준아! 1번에 몇 번 할까? 네가 한 걸 얘기해. 4번! 닥쳐. 아닌데. 정우야, 몇 번 할까? 5번. 특정 이론에 대한, 특정 이론 무엇에 대한? 목적론에 대한 근대와 현대의 비판, 해석. 그죠? 마지막 문단에 의의 나오잖아. 마지막 문단 보세요. 오른쪽 꼭대기 요 부분. 요 부분 봐봐. 마지막 문장 읽어봐. 밑에 두 번째 줄. 운동하는 원리와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었고 그의 목적론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탐구의 출발점이다. 이게 뭐야? 의의지, 의의. 마지막 문단의 의의는 무조건 출제된다고. 그게 1번에 5번 선지에서 건드려진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게 이게 나오는 게 좀 어느 정도 패턴화가 되어 있어요. 그걸 익숙하게 자꾸 연습을 해야 돼.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지문 하나만 살짝쿵 더 하고 갈 거야. 24, 25페이지 표노 아니 미안. 24페이지 잠깐 볼래? 24페이지가 아니다. 미안. 조용해. 떠들지 마. 경제 미안해. 분필 묻었다 야.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경제 지문에 CDS 프리미엄이 있는데 과학기술 이거 내 교재가 없어가지고 CDS 프리미엄 사회경제 여기 있다. 교재 몇 페이지를 볼 거냐면은요. 안 가르쳐 주지요. 여기 있다. 58, 59페이지 펴놓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